포크로 이 닭을 찌르자마자 닭다리가 움직이고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붉은 선혈이 아이가 어떤 꼴뚜기 같은 닭 꼴뚜기 같은 좀 의문점인 부분은 실제로 이 아이가 기형적인 아이인지 헨리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겉모습만 보자면 그냥 이건 100% 공포입니다. 이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나? 또는 장면이 너무 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완벽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는 2번이나 찾아왔는데 이번 주는 한 번만 찾아와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허전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도 금요일에 이렇게 돌아왔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실 때 저는 아마 뭐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오키나와를 잠깐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그냥 뭐 일 때문에 가는 거냐, 뭐 오키나와는 사실 굉장히 그냥 휴양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특가가 떠가지고 비행기 티켓 급하게 끊어가지고 짧게 갔다 오는 건데, 해외여행을 안 간 지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실감도 안 나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오후인데, 원래 수요일 밤이라든지 목요일 오전에 촬영을 해요. 근데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조금 미리 다 일을 해놓으려고, 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해놓으려고 이렇게 조금은 일찍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올 거고, 오키나와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랑 느낌이 아예 다르다고 하고 동남아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휴양지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그 영화에서 애들이 여름방학 때 갔던 그곳이 오키나와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일본 열도의 북부 지방이라든지 중부에 딸려있는 섬 같은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거의 독립된 형태처럼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더라고요. 지금 막 엄청 기대된다기보다는 지금 이거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미리 일을 해놔야 될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정신없긴 한데, 간만에 또 여행 가는 거니까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렇게 오려고 해요. 2박 3일로 가는 거라서 굉장히 짧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구경하고 즐기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오키나와라든지 휴양지를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휴양지라고 할 곳을 딱히 가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글쎄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해외여행을 간 횟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게 굉장히 뜻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더위가 제 주관일 수도 있는데 아직 여기 크롬 띄워보면 더위 권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번 주부터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은 가을이 오고 또 순식간에 겨울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죽 자켓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켓 종류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아우터를 이번에 또 장만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져보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옷에다가 거금을 투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에서 10 정도는 줘야지 입을 만한 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막 뒤져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뭐 스스로에게 주는 뭐 선물이다 생각을 하고 막 가죽 자켓 브랜드를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고 있는데, 가죽이라는 제품 자체가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대부분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옷을 중고로 사가지고 입어본 적은 없거든요. 전자기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고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죽 자켓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고 알아보면서 중고나라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하는 제품을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품질이 좋고 또 명방이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명품으로서는 입지를 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차피 옷을 샀다가 팔고 이런 경험도 없고 사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감가 된다면은 이게 막 과연 정가의 가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또 결국에는 구매를 하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말이 그래서 구매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홀린 듯이 그냥 결국에는 샀습니다. 주구장창 입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을이 슝 이렇게 지나갔다면 요새는 그냥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제품들 그리고 가을 아이템 이런 것들을 다 겨울로 이월시켜가지고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상 그 돈 값을 할 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맞이로 또 몇 개 쇼핑을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돈을 못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절을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 기계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 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시간 날 때마다 정리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엄청 재밌을 거니까 그것도 조금 더 금요일에 나오는 평시 컨텐츠와 다르게 좀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갈 예정이라 가지고 그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 또 잘 지내고 여기 모이신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혼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휴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 개념이 없거든요. 원래는 그냥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어떤 직장인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정해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지킨다 뿐이지 빨간 날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황금 연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약속을 몇 개 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일반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또 다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연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호사 뭐 또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휴일이랑 의미 없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때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빨간 날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기분 들뜨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나누면서 이번 다가올 추석도 잘 보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그 쇼핑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를 사도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옷이라는 거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만 찾아가지고 입고 빨리빨리 바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시나요? 저는 그 둘 다 그렇게 혼용을 하고 있긴 한데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거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너덜너덜한 거를 입고 다니면은 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좀 사람이 빈티나 보인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저도 돈이 아깝고 좀 그만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게 소비를 안 하긴 한데 그냥 입고 다닐 만한 괜찮은 코트, 자켓 이런 것들을 사서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포멀한 옛날 남자들의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약간 좀 재미없는 스타일 뭐 좋게 얘기하면 포멀하고 점잖게 입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재미없는 스타일로 옷 입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반지에 그 티셔츠만 입고 똑같이 그렇게 색깔만 달라지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좀 더 재미없게 입고 다니는데 엄청 옷을 잘 입으신다거나 뭐 센스가 좋은 분 아니고서는 그냥 바지 티셔츠 이렇게만 입고 다니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날 그 탑 10에 한 팩에 티셔츠 3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맨날 입고 그냥 가방 메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카페 가고 그냥 작업하고 이게 다거든요. 주말 돼서야지 티셔츠 정도 챙겨 입는다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뭐 여름에는 되게 엄청 옷에다가 돈 쓸 일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바지에 티셔츠 대충 입고 확 튀어나가는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 입는 겨울이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긴 한데 각 계절만의 그 재미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옷 같은 거 사고 또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잘 뭐 차려입고 밖에 나가고 하면은 기분이 또 완전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도 느끼는 것도 나름의 사는 재미 중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또 포문을 또 잡다한 이야기로 이렇게 열고 있는데, 오늘 음악 이야기도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음악이 하나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번 주에 이 가수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그 아티스트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미루고, 이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가 저에게 줬던 기분이라든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김정미의 바람입니다. 이 노래는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또 많이 유명해졌고, 이 김정미라는 아티스트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완전히 묻혀서,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졌었다가 요새 미디어 매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김정미의 이 바람이라는 음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얼마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요? 그냥 뭔 계기로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흘러 들었어요. 근데 그 도어즈라는 전설의 록밴드가 있는데, 사이키델릭 락을 완전히 주름 잡았던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 도어즈의 디엔드라는 음악이 있어요. 엄청 가사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가사에다가 엄청나게 긴 그런 러닝타임을 가진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한창 듣고 있었던 그 시기에 김정미의 바람, 이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이키델릭 록 같은 경우에는 한 1960년도 중반에서 70년도 초반까지 유행을 좀 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적인 사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또 이 사이키델릭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랩이라든지 뭐 힙합이라든지 또 뭐 대중가요에다가 많이 넣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는 또 마이너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유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반복되기도 하고 또 흐름이라는 게 또 언제든지 바뀌기도 하니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사이키델릭 락을 좀 완성도 있게 표현한 가수가 있었었나? 아티스트가 있었었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또 김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제니스 조플린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몽환적인 음악 색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만의 음악적 요소들을 사이키델릭 포크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음악풍에다가 가미시킨 그런 과감한 장르를 선보였던 그런 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또 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중현 씨가 김정민 씨를 보고 발탁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음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가수로서의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 당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몽환적인 사운드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김정민을 알아보고 수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마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락 음악의 탄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 금지라든지 이 음악을 못 듣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음악 활동들이 중단이 됐대요. 그래서 한국 가요계에 대해서 뭔가 신물을 느낀 김정민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면서 그렇게 짧고 전설 같았던 그녀의 음악 활동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한 2010년대 후반 현대까지를 오게 되면서 그 옛날에 그 마야광이라고 있어요. 송강호 주연의 그 제가 안 봤는데 그거는 별로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음악이 OST로 쓰이기도 하고,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한 3달 전이었나요? 엄청나게 그냥 완전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영상에 보면은 어떤 여자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바람이 속해져 있는 나우라는 앨범의 봄이라는 곡도 김정미를 대표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중들한테 김정미의 음악이라든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그런 영웅 중에 하나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나라 나름의 그런 음악관이라든지 뛰어났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음악을 자주 듣고 뭔가 기분이 멜랑콜
꼴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 음악을 갑자기 재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난 음악을 우리나라 그 불모지 같던 그 당시에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저는 좀 과장을 하자면은 도어즈와 김정미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봐도 뭐 전혀 꿀리는 게 없는 사운드고 곡이고, 또 그들만이 그 미국 본토에서 내는 감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본토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우월의 차이로 비교를 할 수 없겠다, 어떤 등급이 나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전이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K-POP 데모 헌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러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 같이 이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런 음악들을 다양하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전적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지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클리셰적인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선구적인 시각을 제시했던 그런 영화라든지 예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김정미의 바람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영화로 사람들의 머리에 많은 의문점을 심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이레이저 헤드입니다. 이레이저 헤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축축하고 더럽고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세트장 같은 경우에도, 또는 모든 장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깝깝하고 한정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기 힘들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워낙에 많이 봐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독특한 화면과 이야기하는 방식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꽤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줬던 영화이기도 하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또는 이 영화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영화를 완전히 공감하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면서 감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리고 나는 이걸 봤는데 전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주제와 질문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일단 데이빗 린치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누구도 이 사람과 같은 또는 비슷한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만의 색채가 강한 영화 감독이고, 영화사에 굵직굵직한 선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줄거리부터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영화가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완전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에 대해서 조금 공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 조금 어려우실 거고, 어떤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뭘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은 화면에 제목이 뜨고 있습니다. 이레이저 헤드. 그리고 어떤 남자의 얼굴이 그 90도 각도로 비틀어진 채로 그렇게 뜨고 있는데 뭔가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뒤에는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한 소행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그 소행성을 따라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데, 이 소행성 안쪽에는 어떤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얼굴에 곰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병 환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가 깨져있는 창문 밖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처음에 봤던 남자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남자가 입을 벌리자 그 배경으로 뭔가 해마같이 생긴 또는 콩나물같이 생긴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생물체가 그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두 생명체가 뭔가 서로 강력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곰보의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뽀글머리 남자가 괴생명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곰보의 남자가 어떤 레버를 잡아당겨요. 레버를 잡아당기자 괴생명체는 어떤 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몇 번 뽀글뽀글 하더니 그 수면 밑으로 깊게 잠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광활한 공터에 첫 장면에서 봤던 남자가 두려운 눈빛으로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헨리입니다. 엄청 특이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직업은 인쇄공입니다. 카메라 뒤로 두려운 듯한 눈빛을 쏘아 보내더니 이 도시의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길은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건물들은 다 붕괴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천천히 따라 걷고 있는데 헨리가 걸어가는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공포스럽고 다 낡아 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빛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어둑어둑한 세계를 걸어서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두려운 듯한 발걸음과 행동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마침내 자기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앞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튀어나와서 당신의 여자친구인 메리란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헨리에게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관능적인 몸과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헨리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헨리는 뭔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축축한 거리를 걷다가 젖어버린 양말을 라디에이터 위에다가 걸어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심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신의 서랍장을 열어서 찢어버린 자기 여자친구인 메리의 사진을 다시 붙여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메리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되는데 메리 역시 넋을 놓고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창밖으로 더러운 창문 밖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메리의 눈도 너무나도 공허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날이 되고 헨리가 메리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서 있는 메리에게 헨리가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왜 그동안 오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헨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메리의 부모님과 헨리는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 만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헨리는 그들과의 만남이 엄청나게 불편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곧이어서 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는 메리의 아버지가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배관공인 것 같습니다. 배관에 대해서 헨리에게 마구 이야기를 늘어놓고 나름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거들어서 홈메이드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식사 준비가 완료됐고 메리의 아버지가 메인 메뉴인 닭 통구이를 식탁 한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는 헨리에게 이 닭 요리를 써는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불편했던 헨리는 마지못해서 이 닭을 썰어 나가기 시작해요. 포크로 이 닭을 찌르자마자 닭다리가 움직이고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찔끔찔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울컥울컥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닭에서 그렇게 피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메리의 어머니는 발작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가 발작하는 와중에도 이 닭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발작을 이기지 못하고 이 식탁을 뜨게 됐고 그 모습을 보고 메리가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남자 둘만 남은 이 식탁에서 메리의 아버지가 뭔가 질문을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일시정지라도 시켜놓은 것처럼 웃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곧이어서 발작이 멈춘 어머니가 방문 밖으로 나오게 됐고 헨리에게 자네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 라고 하고 헨리를 따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어두운 벽면 쪽으로 헨리를 마구 밀어붙이고 나서는 메리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낯설고 좀 나쁘끄러운 그런 질문에 대해서 헨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이 어머니가 엄청나게 윽박지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빨리 대답하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메리가 이 둘의 대화 중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생겼다. 그리고 메리의 아이자 너의 아이기도 한 그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네가 아빠인 게 확실하냐에 대해서
이중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갑작스럽게 아빠가 돼버린 헨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메리는 하염없이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아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낳았으면은 사실 인간의 아기가 맞잖아요. 그 아이에게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맞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헨리에게 둘이 바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는 결혼하자마자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헨리가 코피를 흘리게 되고, 어머니는 얼음이라도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뜹니다. 메리는 아직도 하염없이 울면서 헨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혼하는 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출산까지 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헨리의 집에 오랫동안 가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갑작스럽게 엄마가 됐다는 것이기도 하고, 헨리로서는 갑자기 아빠가 됐다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생겼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어떤 준비 없이 갑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헨리와 메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됐고, 엄마가 된 메리는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헨리의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정성껏 육아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이의 상태가 좀 많이 특이합니다. 아까 아이인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꼴뚜기 같은, 닭꼴뚜기 같은, 갓 태어난 새에다가 꼴뚜기를 합성한 같이 생긴 그런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괴생명체였어요. 그 아이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육아를 하고 있는 메리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라도 먹이기 위해서 이 괴물 아기에게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는데 아이는 쉽게 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음식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메리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두려운 것들 투성이었고, 아이를 돌보는 것 역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즐거움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낙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고 모든 것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헨리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싱긋 웃어 보이지만 그녀의 뒤로 보이는 아기에게 시선이 간 뒤로는 다시 그 웃음을 잃게 됐습니다. 지쳐있는 아내를 외면하고 자신의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이 집에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라디에이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라디에이터 안에서 뭔가 불빛이 번쩍하고 켜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을 화면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중앙에 어떤 불빛이 모여있는 그런 연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배우라든지 가수가 나타나서 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헨리가 보고 있는 환각,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물었고 헨리와 메리는 잠에 들게 됐어요. 나란히 한 침대에 누워서 밤을 보내게 됐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메리는 헨리로부터 등을 돌린 채로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뜨고 밤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의 아이가 다시 울어제끼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울음이라는 건 낮 밤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을 하고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았던 메리는 이 노이로즈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에게 벌떡 일어나서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아이는 그치지 않고 더욱 크게 울어댈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이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메리는 다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불을 켜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뭐를 하고 있는 거냐고 헨리가 물어보지만 메리는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나 없는 동안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라고 헨리에게 소리를 치고 이 오밤중에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 결혼 생활으로부터. 결국 헨리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이 서투른 아빠는 아이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모든 부모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유추를 하기 시작했는데 토록 시끄럽게 울어댔던 건 아이의 열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고개를 잠깐 다른 데 봤다가 다시 아이를 쳐다봤을 때 아이 얼굴에는 덕지덕지 뾰루지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태열 같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헨리는 다음날 출근도 하지 못하고 아이의 옆을 지키면서 돌봐주고 있어요. 나름 뭐 가습기 비슷한 것도 틀어놓고
서로 실시간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이가 호전했겠지 싶어서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또 아이는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이의 옆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합니다.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 헨리는 제대로 된 웃음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고 자신의 침대에서 비통한 눈으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라디에이터에서 다시 한번 불이 번쩍하고 켜지게 됐어요. 그리고 화면은 헨리의 눈을 따라서 라디에이터 안을 깊숙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게 잘못 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안은 어떤 무대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섬유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턱에 커다란 혹을 달고 있는 여자가 손을 합장하고 모으고 있긴 한데 딱히 노래를 부르진 않습니다. 무대 양옆으로 개걸음을 하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뭔가 헨리의 아이와 비슷하게 생긴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달린 여자는 자신의 옆으로 떨어져 있는 지렁이 같은 이 괴생명체들을 발로 하나하나 터뜨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발로 밟자 그 안에서 하얀 액체들이 흘러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 옆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든 지렁이들을 그렇게 다 발로 밟아 죽이고 있어요. 도당체 알 수 없는 이 끔찍한 광경을 넘어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시 헨리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니 메리가 친정에서 돌아와서 헨리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근데 메리가 하도 헨리 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헨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 뭔가 이불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집어 들어보니 메리가 또 다른 아이들을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은 지금 이 집 테이블 위에서 잠에 들어있는 자신들의 아이와 똑같은 콩나물 형태의 그 지렁이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괴생명체들이 이 이불 밑에서 미친 듯이 튀어나오게 됐고 헨리는 깜짝 놀라서 이 괴물을 방 벽에다가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화면이 크게 한번 튀게 돼요. 그렇게 이 괴물들을 벽에다가 마구 집어 던지고 하더니 어느 캐비닛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또 새로운 공간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앞집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대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앞집 여자가 헨리를 유혹해 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오는 앞집 여자에게 헨리는 글쎄요 또 친정에 갔나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둘은 뭔가 눈이 순식간에 맞은 것처럼 동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헨리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뭔가 끌리는 그런 부분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가 동침을 하게 된 곳이 헨리의 침대가 아니라 작은 원형 욕조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애무를 하고 있을 때 서로 그렇게 정신없이 애무를 하고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앞집 여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헨리의 괴물 같은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고 있는 앞집 여자에게 헨리가 여자의 얼굴을 잡아 이끌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정사에 빠져들어가게 될 때 이 욕조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연성이라는 게 많이 튀는 부분이 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욕조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 그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첫 장면에서 보였던 소행성이 보이기도 하고 라디에이터에서 노래를 부르던 라디에이터 걸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객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 노래는 바로 In Heaven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노래였어요. 노래 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대에겐 그대의 것이 있고 나에겐 내 것이 있다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라디에이터 걸이 준비한 노래의 전부였어요. 한참 행복한 모습으로 기교 없이 깔끔하게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 라디에이터의 모습은 괴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관객석에서 바라보고 있던 헨리가 그녀의 옆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까이서 마주하자마자 뭔가 강하고 음산한 기운들이 덮쳐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헨리의 머리와 시각 속에서 첫 장면에서 봤던 곰보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의 형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신이 집에서 키우던 화분도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견딜 수 없는 느낌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댕강 헨리의 머리가 잘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나간 헨리의 몸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의 괴물의 머리가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됐어요. 헨리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혈들이 이 무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헨리의 잘린 머리가 길바닥에 유기됐습니다. 정말 처량하게 길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헨리의 두개골 역시 쩍 하고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소년이 급하게 달려와서 헨리의 머리를 주워가요.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 잘린 헨리의 머리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게 됐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카운터 직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긴급하게 뭔가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출 버튼에 반응해서 어떤 굉장히 퉁명스러운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거구의 남자인데 이 소년이 들고 있는 머리통을 보고 크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세히 보니 그곳은 어떤 연필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공장장은 꼬마아이가 들고 온 머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것을 어떤 드릴로 뚫어서 재료로 쓰기 시작해요. 어떤 재료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멈춰있던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완성됐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헨리의 머리로 만들어진 것은 다름 아닌 연필 뒤에 꽂혀있는 지우개였습니다. 지우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장 자신이 적어놨던 글자들을 지워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지워지는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결과에 흡족해하면서 덩치 큰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그리고 꼬마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뒤로하고 공장장은 방금 썼던 그 지우개에서 나온 지우개 가루를 한 대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한 번에 공중에 흩뿌려 버려요. 이 잘디 자른 지우개 가루가 공중에 화려하게 날릴 때 헨리가 마침내 꿈에서 깨게 됐습니다.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괴물 같은 아이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칭얼거리고 있었고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빠진 헨리는 침대에 잠깐 누워있다가 소리가 들리게 돼서 어떤 일인지 문을 열고 나가보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어젯밤 자기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앞집 여자가 다른 남자와 히덕거리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배신감에 찬 헨리는 원방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졌지라는 자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원망과 자책의 대상은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불현듯 가위를 들어서 아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해요.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찢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붕대를 찢어나갈 때 이 아이는 엄청난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만 헨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저 이 붕대를 다 잘라나가기 시작해요. 붕대를 모두 자르자 안에는 피투성이의 내장들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헨리는 이 내장을 가위로 마구 뒤적거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괴물의 입에서는 피까지 터져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피투성이의 몸에 뭔가 떡진 시멘트 같은 것들이 엄청난 양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몸이 그 아래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괴물의 잘린 몸은 마구 늘어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휘날리기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천벌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구들이 번쩍번쩍 꺼지기도 하고 불꽃도 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헨리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대로 고개를 들고 일어났을 때 헨리가 보게 된 것은 소행성이었어요. 그 첫 장면에서 봤던 그 소행성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처음에 경고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격을 바라보고 있는 헨리의 뒤로는 지우개 가루들이 마구 휘날리고 있고요. 그렇게 완전히 박살난 소행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곰보의 남자가 당겨놨던 레버를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안간 힘을 쓰면서 붙잡고 있습니다만 결국 레버의 저항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완전히 폭발해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버렸을 때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헨리에게 누군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바로 라디에이터 걸이었어요. 이 라디에이터 걸은 충격에 빠져있는 헨리를 따뜻한 미소로 꼭 안아줍니다. 헨리는 따뜻한 그녀의 품을 느끼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이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또는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나? 장면이 너무 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 그리고 초현실주의 작품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자면 그냥 이건 100% 공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굉장히 나름의 디테일한 메타포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애기들 밥 진짜 잘 안 먹는 거 등 안 두들겨 주면은 체하고 막 토하고 막 기도 막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애기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예민하고 피곤한 것인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드러났고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그 피폐함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조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겪는, 그리고 또 아빠들도 요새 많이 겪고 나가고 있는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한 번씩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은 뭔가 태초에 애초에 그 아빠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로 기억하는 것이 더 어떤 강렬하고 어떤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버지가 되는 두려움에 대한 영화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또는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가끔씩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회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데이빗 린치 감독이 느꼈던 바들을 이 영화의 주제로 산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앞서서 곰보 아저씨, 아내, 라디에이터 걸, 그리고 괴물 아이, 앞집 여자, 이렇게 이 5 캐릭터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 싶어요. 또 뭐 소행성이라든지 또는 뭐 황폐화된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도 엄청 많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또 무슨 특별한 의미야? 이런 식으로 얽매이다 보면은 영화가 주는 강력한 주제를 관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영화를 볼 때 너무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막 각 잡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그 흐르는 대로 느껴봤던 그 생각 속에서 주제를 찾아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2번, 3번으로 재탕해서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뭐 엄청 재밌는 영화도 아니고 무섭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엄청 무서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 없게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주제는 바로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상 천지가 달라지고 또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책임감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은 이 2개의 단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현실 작품이라고 해서 다른 여느 때와 같이 인물의 감정 변화가 모호하거나 좀 덜 표현되는 그런 다른 작품들과 달리 생각보다 이 영화는 헨리가 겪고 있는 감정 변화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심화되어가는 헨리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 일단은 부모한테는 또는 일반적인 성인에게 있어서는 낮과 밤이라는 것이 그 시간대가 따로 딱딱 나눠져서 정해져 있잖아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뭔가 지금 상황이 불만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울음으로 대화를 걸어오게 돼요. 근데 울음이라는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는 알람 또는 경보처럼 들려오게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뭐 본능만 남아있는 아기들한테 너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에 나오는 메리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는 결혼, 출산 이런 걸로 도망쳐서 친정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이제 메리가 친정으로 떠나버리고 헨리가 혼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아이 얼굴에 자잘한 수포 같은 게 생기게 됐어요. 뭐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게 태열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키우기 어려운지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애기들은 진짜 개복치거든요. 진짜 자주 아프고 열도 자주 나오고 막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엄청 불안해하는 것을 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라는 게 저희 누나 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나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엄마가 힘들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복받쳐가지고 거기서 막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참 진짜 쉽지 않은 것이구나,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번 주에 누나 집에 일주일 가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돌봐주고 누나 또 케어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게 바로 현실의 시점 그리고 초현실적인 시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꿈결과 같다, 또는 뭐 생각의 고리가 연관 없는 것들끼리 체결되는 그런 무의식과도 같다라는 것으로도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영화 장면을 팍 늘어놓게 되면은 개연성이 뭐 다 날아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개연성과 초현실주의적인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뭐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열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그랬더니 화면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초현실주의적인 개연성이라고 한다면은 노트북을 열었다, 옆에 있는 물병이 폭발을 했다,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갑자기 장면이 튄다거나 뭐 도저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장면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막 장면들이 튀고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늘어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이라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개연성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면을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심리적이라거나 정서적인 분위기들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영화를 얼마나 고심하고 또 잘 만들었는가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초현실주의라는 작품은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지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동시에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지? 라는 그런 느낌과 함께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의 잔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작품을 잘 만드는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두 명이 먼저 떠오르는데, 먼저 일단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데이빗 린치가 떠오르기도 하고, 추후에 또 이야기해볼 머롤랜드 드라이브, 그리고 로스트 하이웨이, 그리고 또 인랜드 엠파이어,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가 좀 크게 떠오르는데, 옛날에 제가 엘토포라는 영화랑 홀리 마운틴이라는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영상미가 엄청 화려하고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들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가 되게 좀 궁금한데, 나중에 또 바로 이 영화들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레한드로 조드로프스키, 이 사람은 듄을 연출해보고자 했던 감독이기도 하고, 그 듄을 뭐라 했더라? 그 50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 10시간짜리로 영화를 만들어야지 듄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어떤 불연속적인 서사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꿈과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영화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하여금 이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경험하게 한다, 또는 느끼게 한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헨리가 이 영화 시종일관 느껴가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로 아버지가 되는 공포라는 것인데, 헨리는 괴물 아기를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본능적인 부성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책임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 직면을 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무시할 수 없는 책임들이 뒤따라 이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괴물 아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어나가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리고, 순간순간 자신의 눈앞에는 곰보의 남자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아이에게 나의 모든 삶이 지배당한다라는 것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그런 경험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헨리가 겪어나가는 공포에 대해서 헨리
헨리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투영된 그 비주얼 자체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꼴뚜기같이 생긴 그런 생김새라거나 헨리가 이 아이로부터 또는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부터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라든지 공포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이 아이의 생김새라고 보고 있어요. 괴물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그렇게 괴물로 보고 있는데 제대로 뭐 키워내겠습니까? 결국 이 결과는 메리와의 관계성까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역시도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흔한 말로 우리가 과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메리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게 됐고 혼자 이 아이를 떠맡게 됐습니다. 이 주제가 이 영화 전반적으로 크게 투영된 것이고 그냥 괴물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다가가서는 이 영화의 주제를 알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먼저 라디에이터 걸입니다. 라디에이터 걸의 첫 등장은 헨리가 늘 불안과 어떤 소음 같은 것들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방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라디에이터 안에서 뭔가 불빛이 삐져나오고 그 안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안에서 이제 작은 무대가 열리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볼에 폭 같은 거를 달고 있는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In Heaven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지옥 같은 현실과는 다르게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 옆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와 같은 그 괴생명체들을 하나하나 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밟아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없었으면 한다라는 헨리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겠죠. 결국 라디에이터 걸은 헨리의 무의식적인 도피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괴물 아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거에서 아시다시피 그냥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기형적인 그런 괴물이라든지 뭐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헨리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가 자세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 부담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지루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라디에이터 걸을 자꾸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물 아이와 라디에이터 걸은 서로 상극에 있는 그런 관계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는 현실에서의 책임감, 압박 그리고 라디에이터 걸은 환상과 해방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곰보의 남자가 바로 어떤 생명의 창조를 관장하는 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곰보의 남자가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파멸적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세상의 순환의 고리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첫 장면에서 이 남자가 바깥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레버를 딱 당기거든요. 당기자마자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원형의 괴물 아이가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 생긴 것 자체가 좀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어떤 정자의 이미지인가 또는 저것이 바로 어머니의 양수로 빠져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 그 자체는 뭐 헨리의 정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이 신의 형상을 끔찍하고 무서워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냐? 어떤 이 세계관 자체에서 이 창조라는 것 그리고 잉태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불완전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출산의 신 또는 뭐 삼신하면 맞나요? 뭐 여튼 그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신령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리고 또 따뜻하고 세상에 이로움을 불러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자면 불행을 부르는 출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어둠의 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데이빗 린치가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느꼈던 공포에 대해서 또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의문점인 부분은 실제로 이 아이가 기형적인 아이인지 헨리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든 데이빗 린치 감독이 바라보고 있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데이빗 린치 감독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땠는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를 헨리가 살해했을 때 이 곰보신 역시 같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웃집 여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엄청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망의 대상 그리고 또 쾌락의 순간에 대해서 의미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고 엄청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헨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의 존재 때문에 헨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져 나가지 않고 웬 아저씨와 함께 헨리를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헨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이라든지 불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존재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의 아내였던 메리 역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평면적인 인물이고 주체성이라는 게 전혀 없고 산후 우울증에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여성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어머니가 됐을 때 심리 상태라거나 상황 자체가 많이 투영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에는 영화 사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헨리가 괴물아이를 가위로 찢어가지고 죽인다라는 부분이 이건 분명히 영화 사례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빗 린치가 진짜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아이를 완전히 그냥 뭐 팽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면서 누구나 느끼는 그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한 번씩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두려움과 충동이 이 영화의 이 장면에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레이저 헤드를 만들 때 당시에 실제로 제니퍼 린치인가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당시에 그 시절을 헤쳐나갈 때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이 아이로 인해서 내 모든 인생들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또 받게 될 그런 차별들이 나에게도 오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을 아이가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투영이 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살해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자기가 뭐 아이를 죽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불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혼돈으로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린치는 꽤나 좋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만의 방식으로 잘 키워냈고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이레이저 헤드 같은 경우에는 결말은 아주 뭐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데이빗 린치 개인이 느꼈던 그 무시무시한 감정들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술로 정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이런 뭐 생각이라든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데이빗 린치는 자신의 영화로 하여금 이것들을 아예 그냥 뭐 극단적으로 표출을 함으로써 좀 해소를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어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에 공포에 더불어서 어떤 자신의 무의식적인 파괴적인 그런 욕망들을, 자신의 무시무시한 무의식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우개가 되는 장면은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하필 지우개라는 메타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지우개가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메타포는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단순하게 보자면은 지우개 자체가 헨리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혼이라든지 부인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새로 만난 여자가 자신의 아이 때문에 도망가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으로 완전히 백그라운드를 지워버리고 없던 상태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고통, 이런 자기 삶이 없게 되는 이런 고통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린치 감독이 느꼈던 감정과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은유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말 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현실주의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로 헨리의 운명은 어떤 그 부성에 대한 거부를 시전함으로써 사례를 통한 어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화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흑백 화면이 아닌 컬러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디에이터 거렉에 안겨있던 그 환상이라는 거는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에 기반한 조현병이라든지 공황 상태임을 뜻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순간의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올 거고, 돌아오는 즉시 자신이 난도질한 아이의 시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의 바람처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자신이 저질러놨던, 그리고 현실에서 펼쳐져 있을 지우개로 지우고 가루를 날림으로 인해서 무의 상태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대신 참혹한 현실만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아마 색으로 또 가득해 있겠지만 헬렌의 눈앞은 더더욱 깜깜해질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가득하던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 세상의 빛들은 다 꺼질 겁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기소되고 또 지옥 같은 감옥에서 죄책감에 쌓여서 남은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헨리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말을 생각했다고 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저 헨리의 모습처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공포를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예술적인 상징이라고 좀 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아 공포 영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부모로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뭐 어떤 책임이라든지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흑백의 엄청 거대한 대비,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화면, 그리고 괴이한 사운드, 그리고 혐오스럽게 묘사된 아기를 통해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좀 비현실적으로 극대화해서 비춰준 거지, 이거를 뭐 실제 육아랑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들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 누나들만 봐도 얼마나 또 좀 행복해 하는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영화로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데이빗 린치의 딸인 제니퍼 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는데, 데이빗 린치는 자기 자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좀 무심했고 좀 가족으로부터 등을 많이 보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의 딸인 제니퍼는 오히려 그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그만이 주는 방식의 사랑을 엄청나게 깊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또 딸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라든지 고민들이 많이 엿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건 아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그만의 방식으로 사랑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니퍼 린치 같은 경우에도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 작품이 엄청 혹평을 받아서 그 뒤로 아예 영화를 접었나 했을 때 또 후에 또 나온 작품으로는 꽤 호평받았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덕에 서로를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관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가족이, 그리고 또 그거 딸과 아버지가 연결된다는 건 엄청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어머니가 화가인 그 빈지노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뭐 4가지 쇼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엠넷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빈지노의 어머니와 빈지노가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신을 따라서 조속과로 진학한 아들, 그리고 또 뭐 뮤비라든지 컨셉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컨설팅하고 꾸며내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아들과 하는 이런 예술적인 대화가 너무나도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엄청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데이빗 린치 감독의 작품들은 제 영상에서 심심찮게 등장을 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오늘은 관계상 또 이 사람의 특이한 영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느라 그의 삶과 또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얕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머롤랜드 드라이브, 엘리펀트맨, 그리고 또 인랜드 엠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게 엄청 많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기도 하고, 항상 부모로 살아왔을 것 같지만 그들에겐 그들만의 또 인생이 또 있었음을 크고 나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나와 내 아이가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기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또는 내가 품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옛날에는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좀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심심찮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봐왔어가지고 뭐 파괴적인 글이라든지 뭐 우울한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우울들이 저를 좀 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는 그 안에서 밸런스를 스스로 많이 찾아 나가고 또 많은 터칭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더 많이 앞서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해가 서로의 이해가 틀어지는 경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적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존중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랑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여도 제가 막 이런 영화들 보고 하면 좀 걱정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저는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됐고 또 그걸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자신의 성향과 또는 배경과 완전히 다른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것 자체도 또 얼마나 독특한 경험인지 저를 보면서 저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좀 모호하고 어려운 만큼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도당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짐을 엄청 바쁘게 싸고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토, 일, 월 이렇게 일본에서 보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좋은데 또는 뭐 듣고 싶었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서 듣고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향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열심히 살고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그렇게 다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진짜 화이팅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말에 좋은 사람들, 좋은 시간, 좋은 음식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엄청 화이팅이고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화,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 여러분들.